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 Proof, Direct and Indirect Proof 파트입니다. 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Discrete Mathematics, 이산수학 동영상 강의 시간입니다. 중간고사 파트래. 중간고사 시기가 지나가면서 뭐 학생들에게 중간 점검차 이것저것 설문조사도 하고 또 그 움짤을 같이 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거기서 그 학생들이 의견 준 거를 좀 반영을 해서 주제를 몇 가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것 중에 지금 다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도대체 대면 수업을 하던 시절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를 많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수로 있으면서 또 뭐 그 전에 강사로 시간 강사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 에피소드, 또 반대로 제가 학생 때 그 수업을 들으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억나는 걸 몇 가지 밑에 적어놨어요. 이건 다 제가 그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인데 하나는 투명인간이었어요. 투명인간. 우리 학교에 제가 오고 나서 두 번째 학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두 번째 학기 때 학습과정, 그때는 이제 우리 과의 학습사 통합과정이 이제 처음 결실을 맺는, 그러니까 석사 진학하는 학생이 생기던 타이밍이라 학습사 통합과정 중에 석사과정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때는 딱 2명 있었던 어떤 해인데 대부분이 남학생이었는데 남학생들한테 군대를 가서 아직 뭐 2학년 3학년이었고 4학년에 학석사 통합과정인 학생이 여학생 딱 2명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의 학생과 제가 이제 4학년 학석사 통합과정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호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1호의 강의를 이제 하는데 3명만 이제 단촐하게 있는 거죠. 2명 앉아있고 저 혼자. 그래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업의 모습은 아니었고 뭐 그냥 자유롭게 뭐 앉아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게 학석사 통합과정을 위한 교과목을 우리가 만들면서 학석사 통합과정 학생들이 대학원 연구하는 경험을 좀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뭐 자기 연구 주제를 만들어서 뭐 이렇게 발표하고 뭐 그런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원 수업처럼 이렇게 그 학생들이랑 저랑 이렇게 토론이라기보다 이제 논의를 했었어요. 뭐 이런 걸 준비를 했다, 이런 걸 알아봤는데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실험을 설계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막 주고받는 와중에 강의실 뒷문이 열리고, 그러니까 정수기 쪽 방향, 우리과 학생들 기준으로 설명을 하자면 뒷문이 열리고 쓱 해서 어떤 여학생이 들어와서 거기 앉아있는 2명의 여학생 중 한 명에게 언니 이거 뭐 저기 수업 저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저기잖아.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수업을 한참 하고 있는 중간에. 여기서 포인트는 뒷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 당시 그 학생 2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학생이 들어와서 제 앞에 앉아 있었던 그 당시 4학년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 듣고 하고는 나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수업을 하고 있었던 중이라는 거죠.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들어와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나갔는데 저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저희 존재를 몰랐던 건지 아니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뭐 쉬는 중이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무슨 조별 과제 하는데 저를 자세히 안 보고 뭐 논의하는 그런 빈 강의실에서 뭔가를 논의하는 그런 중이었다고 생각한 건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수업이 아니라고 생각한 건지는 나중에 다시 물어봐도 분명히 대답을 안 해줘서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골때리? 좀 특이한 포인트는 그렇게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한 그 학생이 당시에 제 수업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바로 이 수업, 이산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던 학생이라는 겁니다. 2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냐. 나중에 꽤 친해져서 너 왜 그랬니? 라고 뭐 물어보면서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명확하게 그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아마 잠깐 있었던 실수라고 본인도 기억하고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꽤 당황하고 너무 어색해서 웃음이 터져가지고 잠시 웃다가 이제 좀 정리하고 수업을 계속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여기 두 번째 있는 건 성적 정정 요청인데요. 네, 성적 정정 요청은 제가 수도권에 있는 모 학교에 시간 강의를 나가던 아마 박사과정 때였던 걸로 기억. 그러니까 박사과정 아직 제가 수업을 듣고 있는 와중에 제가 시간 강사 생활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는데, 제가 25살? 6살? 하여튼 그때쯤 시간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수도권 어느 학교에 강의를 처음 나갔을 때는 그 해가 아니라 그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맨 앞에 앉아있던 어떤 여학생들 몇 명이 제가 제 소개를 하고 첫 시간에 강의 소개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할 거다. 저의 특징은 뭐 이렇다. 출석을 별로 안 부를 거다. 뭐 이런 저런 얘기들을 다 하고 나서, 질문 있으시면 지금 하시라. 제가 여기에 늘 있는 전임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따로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메일은 열려 있겠지만 질문을 지금 해 주시라. 그럼 수업에 반영을 하겠다. 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들면서 그런데 몇 살이세요? 라고 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좀 많이 당황했죠. 네.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 서양에서는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당시에 저도 약간 좀 위축되는 질문이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뭐 못 물어볼 질문도 아니니까. 그래서 네, 뭐 몇 살입니다. 아마 25, 26? 뭐 그렇게 대답을 했겠죠. 아마 그때쯤. 그랬더니 헐 이러고는 수강을 철회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학교에 교원으로 계시던 다른 제가 아는 선배님한테,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아무래도 제가 너무 어린데 강의를 맡게 돼서 복학생이나 일부 학생들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있어요. 근데 뭐 다행히 그 첫 학기에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강의 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몇 년 동안 그 이후로 좀 강의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뭐 다행히 학생들이 알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아무튼 한 2년차인가 3년차였을 거예요. 2년차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강의에 조금 이제 탄력이 붙어서 좀 자신감이 생겼었을 때예요. 돌이켜보면은 그때쯤 제가 강의를 뭐 여러 군데서 했는데 굉장히 지금보다도 좀 더 재미있게, 저 스스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듣는 학생들은 아직은 제가 경험이 부족한 상태였을 테니까 강의가 아주 효율적으로 전달되거나 잘 짜여진 형태로 전달되지 못했을지라도, 강의를 하는 저는 굉장히 나름의 자기만의 템포, 자기만의 플로우를 타는 래퍼 메사공처럼, 듣는 사람은 하지만 자기는 능수능란하게 플로우를 타는,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혼자 좀 취하는, 나만의 플로우에 취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강의를 굉장히 이제 신나게 했던, 신바람 강의를 했던 때였는데, 그때도 지금 이제 결혼해서 제 아내인 저희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제 반려자 배우자 분과 그때도 이제 연애 관계였기 때문에, 제가 연애를 꽤 오래 해서 뭐 오래 연애를 한다는 것, 연애를 하면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알아간다는 것, 혹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상대를 좀 관용한다는 것,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이게 연애가 안 되니까. 물론 뭐 제가 이해를 뭐 하는 게 부족할 테니까 일반적으로. 사려 깊음, 연애 관계에서 사려 깊음은 아무래도 특히 젊을 때는 남자가 좀 부족한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 뭐 이런저런 실수들을 했다, 뭐 용서를 구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반대로 남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또 여자들의 어떤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로 비유를 많이 들었었어요. 뭐 요즘도 뭐 종종 하곤 하지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꽤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학생이 제가 그런 얘기들을 수업의 어떤 이론이나 문제에 이렇게 빗대서 설명하거나 특이한 포인트로 설명한 에피소드들만 모아서 강의 학기 끝나고 수강 소감에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여자친구랑 같이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제가 따로 필기를 해서 그걸 보고, 야, 이런 얘기를 해줬어 우리 그 선생님이, 되게 재밌지 않냐라고 같이 웃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되게 좋았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그때 제가 가르쳤던 과목이 이제 금융공학이었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투자공학을 가르치는, 내가 가르친 건 수학과 투자론인데 학생이 얻어간 거는 연애생활의 성공이라고 하니 뭐가 됐든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네, 뭐 이렇게 답장을 보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제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 학기가 끝나면 지금 비대면 수업만 하고 있는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비대면이 되면서 아마 다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학점에 대해서 이렇게 정정 요청, 성적 정정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을 거라고 보지만, 보통 이제 A나 B 학점의 퍼센티지가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슬아슬하면 여기서 조금만 교수님이 올려주시면 내가 뭐 B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뭐 A가 될 것 같은데, A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아쉬움이 있는 학생들이 교수님 이러저러 해서 제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교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등급만 올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뭐 이런 읍소의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네, 종종 있습니다. 사실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김영란법이 생긴 이후에 그 부탁을 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전에도 저는 사실은 그건 안 받아들여졌고, 왜냐면 모든 성적이 다 공개되는데 어떤 학생이 점수를 더 받아서 위로 올라갈 만한 근거가 없이 점수를 더 받는다는 건 열심히 노력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대 쪽은 그런 문제가 크게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문제가 뭐 해석에 따라서 뭐 크게 점수가 달라질 만한 것들도 별로 없고, 그런데 어쨌든 뭐 제가 채점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점수의 합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하니 정정 요청을 하거나 확인 요청은 할 수 있다라고 미리 고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또 학교 차원에서 마지막은 성적 공지되고 나서 정정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그때 이제 학생들이 연락을 하긴 해요. 그러면 제가 시험지를 다시 보여주거나 뭐 각 파트의 점수들을 보여주면서 이러저러해서 이런 점수니까 학점은 그거에 합당하게 나갔다, 뭐 내가 어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학생이, 제가 요 주제를 쓴 이유는 제가 강의를 했던 모 수도권 사립대의 모 여학생이라고 기억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여학생이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지금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적 정정 요청의 메일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교수님 되게 젊으신데 젊어 보이시는데 성적을 한 그레이드만 올려주시면 제가 제 친구들을 소개팅을 시켜드리겠다,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정말로 진짜로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좀 화도 나고 웃기기도 하고, 이걸 이게 사람이 잘못된 일에 대한 반응이 당연히 특히 선생님이면 이래선 안 돼 라고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는 그런 감정이 먼저, 잘못됐다, 이게 참 잘못된 일이다, 이 학생에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겠다, 이게 이제 먼저 마음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정상이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일 때 얘기예요. 내가 예측되는 잘못이, 모든 사람들이 예측되는 잘못일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범위의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져 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뭐라고? 이걸 지금? 그래서 한참 웃다가 고민하다가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다가 지금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메일 보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의 점수를 일방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그 점수를 얻기 위해 많이 노력한 다른 학생들에게 굉장히 부당한 처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럴 수는 없다. 모든 학기가 끝나기 전에
내가 공부를 덜 했거나 혹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뭔가 점수를 잘 받는 것에는 좀 뭔가 장애 요소가 있다. 내가 남들과 다르게 겪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과제, 별도의 어떤 기회를 달라라고 했을 때 다른 학생들과의 균형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내가 별도의 과제를 주거나 모든 학생들에게 그 과제를 부여해서 그 학생에게 또 다른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렇게는 할 수 없다. 라는 원칙을 우선 쓰고 그 다음에 학생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그 결정을 한 건데 첫 번째는 방금 말한 원칙을 어겼다는 거고 두 번째는 내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은 것을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15주차 수업 중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16주차 수업이었기 때문에 16주차는 기말고사였고 뭐 1주차, 8주차 1주차 강의 소개와 8주차 그 중간고사 16주차 기말고사를 뺀다라면 그거 외에도 뭐 다른 활동들을 좀 하긴 했지만 13주 정도를 제가 강의를 하면서 최소한 10번 가까이는 제 연애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내 수업을 거의 한 번도 안 들어왔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스스로 밝혔다. 그게 잘못됐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마지막에 덧붙이는 요 얘기를 덧붙여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부당한 대가를 제시하는 것은 학교 차원에서 선생님과 학생 차원에서 잘잘못을 가려서 학생을 꾸짖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법적으로 사회적인 관념이나 도덕 혹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요 얘기는 학생이 앞으로 가치관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물론 남녀가 만나고 소개팅하고 이게 다 좋고 나도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것이 어떤 대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거 말고도 뭐 성적에 관련해서 뭐 학생들이 뭐 이상한 요구? 하여튼 좀 애매한 어떤 발언들을 한 경우는 참 많았는데 이 일은 또 유독 기억에 남네요. 네. 대면 수업의 에피소드라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한숨인데요.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학생들은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물론 이과였지만 계속 제가 수학을 잘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수학이 싫어서 사실은 산업공학과 뭐 그 전부터 산업공학과를 좋아했지만 제가 수학을 잘 못한다는 걸 알기 전에도 산업공학과를 선택해서 이제 대학을 다녔는데 어쩌다 보니 대학원은 수학을 꽤 많이 쓰는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논문도 산업공학과 내에서는 조금 쓰는 편으로 뭐 수학이라고 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우리 학교에 와서는 이렇게 이산수학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이해는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특히 이산수학 같은 경우는 그 증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증명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막 풀다가 이게 좀 길어져요. 뭐 한 4-5줄이 아니라 막 10줄 막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10줄 넘어가고 요게 요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라고 하면 학생들이 막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대면 수업에서 칠판에 적을 때는 정말 많이 받아 적어야 되는 거죠. 물론 책에 있는 걸 쓰는 거지만 제가 책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완전히 그 일반 그 국어나 영어의 일반 문장은 제외하고 완전히 수학적인 기호, 수학적인 익스프레션만으로 이제 딱 정리를 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애를 쓰니까 막 적다가 이제 힘들어요. 자, 알겠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이런 겁니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주기도 하고 대면 수업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강조해주고 표시도 해주고 뭐 이러면서 넘어갑니다. 비디오보다는 아무래도 그런 여유가 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쯤 끝날 것 같은 시점 혹은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이그젬플 예를 들어 지금 7단원이니까 7.1 하고 나서 7.2까지 했으면 학생들이 대충 끝나겠지 싶은데 자 이그젬플 7,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게 다 이해됐으면 요걸 응용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번 살펴보면 이러면 이제 갑자기 어떤 학생들이 한 중간쯤 앉은 애들이
이런 한숨 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건 뭐 한 학기에 한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또 터져서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공업 수학은 이산 수학은 제가 1학기에 가르치고 2학년 학생들 한창 놀고 싶고 뭐 즐거운 일이 많은 2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벚꽃이 폈다 졌다 하는 날씨 화창한 창밖이 보이는 교실에서 강의를 하니까 5월달 이럴 때 막 오후 2시 3시에 막 강의하면 졸려 죽겠는데 어려운 거 꾸역꾸역 견뎠더니 자 이거 이해됐죠? 그럼 요 정도는 자 쉽다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여기 하나의 응용 요소를 더해보죠. 이러면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마다 좀 웃기도 하고 그때 다시 이제 생각해놨던 뭐 수학자들의 에피소드라든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숨통을 트여주면서 다시 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뭐 그냥 저기 무난하게 이렇게 문제를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대면 수업 에피소드는 뭐 많죠. 모든 교수님들이 아주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텐데 뭐 또 생각나는 게 잘 없네요. 제 대학교 때 에피소드들은 다음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에 그럼 또 제가 대학교 때 제가 학생으로서 겪었던 수업의 에피소드들을 한번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죠. 네, 이제 프루프 증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증명 파트는 원래 이제 다양한 증명 그 테크닉들을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중간 점검에서 뭐 또 이번 올해 중간 점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좀 그런 의견은 많았었어요. 그 앞에 부분은 논리적인 거라서 뭐 이렇게 그런데 뒤로 가면은 좀 문제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케이스 테크닉 케이스가 나타날 때마다 다 예제로 만들어서 풀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에 비해서는 좀 진도가 빨리 갈 수도 있다. 학생들이 생각하겠죠. 이게 되게 좋은 얘기처럼 들렸는데 갑자기 진도가 빨라진다라는 그런 무책임한 얘기는 뭐죠? 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원래 선생님은 그런 거예요. 네. 선생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시작하도록 하죠. 그 프루프 증명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다양한 경우에 활용되는데 증명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이제 논리적으로 그 명제, 그러니까 이제 옳은 명제, 참 명제라는 것을 뭐 가설을 세워서 뭐 증명하거나 아니면 아규먼트 형태로 만들건 뭐 아니면 단일 스테이트먼트건 간에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다른 방법이 없고 이게 참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본 것처럼 밸리데이션 형태로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뭐 보통 우리가 앞으로 볼 대부분의 그 증명 대상은 단일 스테이트먼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줄짜리 스테이트먼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긴 경우에도 그 안에 뭐 Universal Conditional Statement 정도의 길이를 넘어가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단일 스테이트먼트를 가지고 얘가 옳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 이 증명을 하기 위한 경우의 수가 4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어진 명제 스테이트먼트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만 누가 봐도 이게 틀린 얘기면 이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게 proof와 disproof, 뭐 동사로 따지면 prove, 증명, 이것도 동사로 따지면 disprove가 되겠죠. 조금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다른 색깔로 좀 쓸게요. 왜 이거? 전혀 다른 얘기인데 잠깐 쓸게요. 그 뭐뭐를 방증하는 것이다. 무엇을 반증한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반증은
반증은 어떤 명제 P가 틀렸다 혹은 그러니까 not P 혹은 P가 false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정확히는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반증입니다. disproof. 방증은 proof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네. P라는 것이 옳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보여주는 걸 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 무엇을 방증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이제 밑에 댓글이 뭘 방증해요? 이게 옳은 건데 왜 틀렸다고 해요? 막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그러면 정말 안타깝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증명과 반증, 그러니까 프루프와 디스프루프의 두 가지 케이스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주어진 스테이트먼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대상이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냐 existential 스테이트먼트냐 라고 하는 거예요.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인 경우에는 말 그대로 유니버셜이니까 이렇게 달려 있으면 모두 for all이잖아요. 모두에 대해서 이 의미 자체가 모두잖아요. 어떤 도메인 셋, 우리가 문제를 다루기로 약속한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립한다라고 적은 걸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반대로 existential은 existential 이 단어 자체가 뭐뭐 하나, 정확히 말하면 하나 이상이죠. 하나이거나 그보다 많다, 하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있기는 있다, 존재한다 라는 거죠. 존재. 따라서 existential statement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루는 그 도메인 셋, 어떤 집합에서 한 개 이상의 이 참을 만드는 원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universal statement를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것과 existential statement를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것은 전혀 성격이 다르고 또 난이도도 달라집니다. 생각을 해보면 universal statement를 증명을 하려면 거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주어진 스테이트먼트가 참이라는 것을 밝혀야 돼요. 따라서 all case, 모든 경우를 체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도구를 만들어야 되기도 하죠. 그런데 existential statement를 증명, 프루프하려면 말 그대로 하나 이상의 존재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먼트, 주어진 스테이트먼트 혹은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으면 프레디케이트를 참이 되게 하는 하나의 케이스만 있으면 됩니다. 원 케이스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존재만 있으면 돼요. existence proof를 사용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이 훨씬 쉽겠죠. easy. 그죠? 네. 그럼 반증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disproof, 반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반대로 오른쪽부터 볼까요? existential statement가 disproof, 반증되려면, 틀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려면 반대로 얘기하면 얘가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거짓이, existential을 이렇게 not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네, universal statement가 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따라서 existential이 not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은 universal statement를 증명하는 것과 같아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existential statement를 disprove 하려면은 모든 케이스를 다 확인해야 됩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뭐뭐뭐 한 경우가 하나는 존재한다. 그거 아니던데? 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던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던데 그거 만족하는 하나도 없다는 걸 알려면은 대상이 될 수 있는 애를 다 한 개 한 개 한 개 다 확인해서 모든 경우에 그렇지 않다는 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누가 우리 학교에 놀러를 왔어. 다른 학교 학생이 이제 한밭대 친구를 만나러 놀러 와서 이렇게 쭉 돌아다니더니 이러는 거야. 야, 한밭대에 잘생긴 애 하나도 없는데? 그럼 발끈하는 거죠.
한밭대에 잘생긴 애가 있다라는 existential statement를 얘가 디스프루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밭대에 잘생긴 학생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한밭대 모든 남학생을 다 이렇게 데려다 놓은 다음에 모든 남학생이 다 잘생기지 않았다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밝혀야 돼요. 그죠? 네, 있는지 없는지 발끈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있는지 없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다 확인해봤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Check all cases. Did you check all? 네, 다 확인해봤어?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얘랑 되게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반대로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디스프루프 하려면,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반증하려면 유니버셜 모든 어떤 집합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성립한다는 것을 반증하면 뭐가 돼요? 네. 하나라도 아닌 경우가 있으면 괜찮은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가끔 하는 얘기인데, 우리 학교 애들 다 착하죠. 우리 학교 애들 다 착하죠. 모든 한밭대학교 학생은 착하다라는 명제를 제가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 학생이 뭐 둔산동에서 이제 술 마시고 뭐 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행패를 부렸다 그러면 아닌 케이스가 하나라도 발견되면 제 말은 틀린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술 마시고 한 번 실수했다고 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좀 지나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착하지 않은 학생이 한 명만 발견되면 그 전칙 명제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는 거짓이 되는 거죠. 디스프루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도 역시 원 케이스 하나만 그 해당 명제의 서술 부분이 거짓이 되는 케이스를 발견하면은 디스프루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원 케이스가 존재해서 existential statement가 참여되는 경우를 existence 증명,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 원 케이스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주어진 스테이트먼트가 거짓이 되는 케이스가 하나가 나타나서 전체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가 거짓으로 딱 결론이 나는 경우를 카운터 이그젬플, 반례라고 합니다. 네. 반례, 그냥 번역한 거예요. 말 그대로 카운터 이그젬플. 카운터가 뭐 원래 복싱에서 많이 쓰는 말이지만 상대가 공격했는데 피하면서 딱 공격하는 걸 카운터, 반격이라고 하거든요. 카운터 어택. 뭐 게임에서 요즘 많이 하는 거죠. 상대가 공격 들어왔을 때 싹 피하면서 카운터 넣는다 이렇게 하죠. 네. 야, 딜 피하고 빨리 힐 먹이고 카운터 들어가 뭐 이렇게 하죠.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easy였으니까 역시 얘도 얘랑 비슷하고 얘도 easy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두 개는 대각선으로 두 개가 서로 비슷한 형태고, 비슷비슷한 형태들끼리 난이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existential statement를 증명하거나 universal statement를 반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요 둘은 상대적으로 easy하고, 반대로 universal statement를 증명하거나 existential statement를 반증하는 것은, disprove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하드합니다. 그러면 이것 중에 어느 게 더 우리에게 좀 일반적인 가르침입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증명의 테크닉들이 많이 소요되느냐? 당연히 어려운 쪽에 더 많은 테크닉과 가르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서 이것이 옳다 혹은 이것이 그르다를 판정을 내려줘야 되는 경우에 모든 것을 다 일일이 확인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다른 어떤 방법, 테크닉을 쓰면 이것이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이번 단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원 케이스들도 다루고요. 그러면 하나씩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밥을 먹고 와서 옷을 좀 벗었습니다. 이게 좀 일렁일렁 거릴 수가 있어서 스트라이프 무늬가 오늘 강의 동영상 녹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깜빡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서 조금 이따 다시 입을게요. Proving existential statement입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선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existential statement를 증명하는 거는 이런 형태입니다. statement가 existential statement니까 there is x in D such that qx, 그러니까 qx 뭐 p라고 해도 되고 뭐 q라고 해도 되는데 뭐 요 스테이트먼트가 참이되는 x가 도메인 셋 안에 적어도 하나 있다. at least one. 적어도 하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 증명하는 거는 뭐 앞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스테이트먼트 QX is true for 뭐 가능하면 뭐 그냥 써도 되지만 true를 좀 강조를 해주죠. 뭐 써져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볼까요? 네. True for at least one x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at least one x. 하나만 찾으면 된다 이거예요. 한 개.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도메인 셋 내에서 q를 참이되게 하는 x를 하나만 찾아주면 이것이 증명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3개를 만들어 놨어요. 문제 많이 풀어달라 그래서 최대한 이제 노력하는 거니까 네, 노력을 좀 예쁘게 봐주시고 첫 번째 there is an in z 그러니까 integer set 그러니까 there is an integer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네, 어떤 정수가 있다 such that n은 n제곱 자기 자신의 제곱보다 같거나 큰 그러니까 요게 참이 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z니까 정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수 중에 이걸 만족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아니라 2개밖에 없어요. 0이랑 1밖에 없습니다. 일단 음수가 되면은 우변이 양수가 돼서 안 될 거고 양수인 거는 0, 1 말고 2, 3, 4부터는 다 제곱하면 더 커지니까 안 돼요. 0 아니면 1인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뭐 0을 여러분들이 existence의 예로 들어도 상관없고 1을 existence의 예로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 1로 했어요. 원 케이스를 1로 잡았습니다. n equal 1 1로 이 원 케이스를 잡으면 그래서 요게 뭐예요? x인 d를 이렇게 찾은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요 스테이트먼트 요 부분 요 네모가 지금 q인데 그걸 그대로 여기다 적어서 참이 되게 하는지를 본 거죠. 그래서 1과 1의 제곱이 서로 같으니까 같거나 크다를 만족한다. 따라서 참이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701의 두 번째 예제를 보면 there is a prime number. 네, 요거는 뭐 아시겠지만 소수입니다. 소수. 네, prime number. 네, 1과 그 프라임 넘버 n이라는 거는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져요. 그러니까 팩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1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형태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1보다 큰 약수가 1보다 큰 디바이저 혹은 팩터가 없는 그런 수를 말합니다. 어쨌든 such that n이 프라임 넘버일 때 n 플러스 2도 프라임 넘버가 되는 그런 프라임 넘버 n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뭐 이건 되게 쉽죠. 그래서 소수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미 2, 3, 5, 7, 11, 13 뭐 이 정도 뭐 한 20까지는 여러분이 사실 외워 주셔야 되거든요. 17, 19 네. 그래서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2 차이 나는 소수 그걸 이제 쌍둥이 소수라고 부르는데 그 짝수는 2 말고는 소수 프라임 넘버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짝수는 쌍둥이 소수가 당연히 아니 그냥 소수가 될 수 없고 따라서 1 차이 나는 경우는 없고 여기 빼면은 2와 3 빼면은 나머지 경우는 2 차이 나는 그런 쌍둥이 소수들이 아주 큰 소수 프라임 넘버에서도 가끔씩 나타나요. 이게 워낙 프라임 넘버가 불규칙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이거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뭐 리만 가설에 관한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에 해당하는 케이스들은 3과 5와 7, 11과 13, 17과 19 이렇게 있으니까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그 케이스로 보여주면 되겠죠. x equal 3을 해주면 n 플러스 2가 5가 되는데 걔도 역시 프라임 넘버가 된다는 거죠. 역시 이 부분이 Q인데 아래에서 그걸 참이 되게 하는 케이스를 찾았으니까 true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세 번째 A와 B가 Q가 뭐죠? rational number 유리수. There is a two
rational number a, b such that a minus b is greater than the absolute value a plus b. 그러니까 a minus b가 a plus b에다가 절대값 취한 것보다 더 크다. 네, 이건 다 알겠지만 절대값이죠. 음수면 양수로 만들고 양수면 그대로 두는 그런 계산기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뭐 바로 이제 딱 짐작해서 찾을 수 있으면 뭐 assume, 뭐 가정하다 이런 말 안 써도 되는데 뭐 그냥 한번 쓰는 거죠. 네. a가 2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보자. a가 2, b가 마이너스 1. 네, 요게 네, in q죠. 정수니까 정수는 유리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정수가 되면 당연히 유리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꼭 제가 유리수 집합이라고 문제를 낼 필요는 없었는데 뭐 그냥 재미삼아 한번 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좌변은 a 빼기 b니까 2 빼기 1이니까 3이 되고요. 우변은 2와 마이너스 1을 그대로 더하면 1인데 절대값 안에 1이 들어있으면 이미 양수니까 그대로 1이 나오죠. 그래서 1입니다. 따라서 이 부호가 성립을 하죠. 따라서 true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 되게끔 했으니까 역시 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다 뭐 봐서 알겠지만 앞에서도 설명을 했고 주어진 스테이트먼트를 참이 되게 하는 케이스를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것도 답지에 적어도 되는데 그러다가 딱 만족되는 케이스를 하나 찾으면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딱 정돈해서 쓰시면 돼요. 네. 이해되셨죠? 네. 네, 원 케이스의 그 반대편 대각선 다시 앞쪽 페이지를 보면은 네, 지금 여기를 했고 지금 요걸 했고요. 먼저 그 다음 이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역시 한 케이스만 보면 되고 상대적으로 쉬운 나머지 하나 케이스인 카운터 이그젬플을 보겠습니다. 네. 카운터 이그젬플은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를 디스프루빙 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유니버셜이에요. 모든 D의 원소 X에 대하여 PX가 참이다 라고 했을 때 모든 D의 원소는 PX를 만족한다 라고 했을 때 아닌 게 하나라도 있으면 거짓이 되는 거니까 아닌 거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 아닌 거 하나가 카운터 이그젬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지스텐셜과 똑같아요. 다만 이그지스텐셜은 스테이트먼트를 그대로 만족하는 하나를 찾는 거라면 카운터 이그젬플은 그 스테이트먼트를 거짓이 되게 하는 스테이트먼트와 반대가 되는 케이스를 하나 찾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역시 세 가지 예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example 702입니다. 첫 번째, for all x in R. R은 실수의 집합이죠. 실수. 네. 뭐 한글을 많이 써달라고 해서 네, 반례죠. 반례. x 제곱은 x 요거 뭐죠? 요거? 네, 플로어입니다. 플로어. 이렇게 생긴 거는 플로어 x죠. 이거는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예요. 예를 들면 3.1은 3이 되고 뭐 이미 정수인 경우는 그대로 돼요. 근데 이제 다만 주의할 게 마이너스 1.2면은 얘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수평선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그러면 보면 3.1이 여기였으니까 그거보다 작은 정수를 쓴다는 거죠. 100. 너무 굵어져서 3.1이 여기였으니까 1위로 간 거고 2는 뭐 자기 자리 가면 되고 마이너스 1.2는 여기였으니까 1위로 간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걸 말합니다. 플로어. 반대는 올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내림이죠. 내림. 네. 반대는 이렇게 생긴 거죠. 네, 이건 selling.
올림이라고 부릅니다. 네, 요 두 가지 차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x제곱이 x의 플로어보다 크다, 다 크다. 뭐 일반적으로는 크겠죠. 제곱하면 숫자가 보통 더 증가하고, 플로어는 방금 본 것처럼 자기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를 찾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대체로 다 맞아요. 뭐 실수가 아니라 정수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 아닌 케이스가 뭐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숫자들이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좀 발레를, 혹은 뭐 이그지스턴스도 마찬가지고 원 케이스를 찾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원 케이스는 0입니다. 0. 0을 했더니 좌변은 0의 제곱은 0이에요. 근데 우변도 0에다가 플로어 넣으면 그냥 자기 자리잖아요. 그죠? 0에다가 0 넣으면. 그래서 0이에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집니다. 같다가 없고 그냥 크다만 있었기 때문에 같았을 경우에는 이 명제가 틀린 것이 되죠. 그죠? 따라서 false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 대로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에서 이 스테이트먼트가 거짓이 되는 케이스를 하나를 찾았으니까 이 유니버셜 스테이트먼트는 false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for all A, B in Q bar입니다. Q bar가 뭐죠? 이건 무리수죠. irrational number입니다. irrational number. irrational number는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수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는 역시 Q 바 무리수 셋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속해 있다.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Q 바가 닫혀 있다. 닫혀 있어요. 뭐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 우리가 앞에서 맨 앞에서 우리가 그 수식에 대해서 배웠을 때, 수식이 아니라 수책에 대해서 배웠을 때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개념은 그 집합에서 두 원소를 가져와서 그 연산을 한 결과가 항상 그 집합에 다시 속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큐바 무리수 셋이 그 덧셈에 대해서 플러스 에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의미는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리수 두 개 가지고 와서 A 플러스 B가 무리수가 안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뭐 쉽죠.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A를 루트 2, B를 마이너스 루트 2로 설정을 하면 둘 다 무리수가 되는데, 더하는 순간 A와 B를 더하는 순간 빵이 돼서 무리수가 아니게 됩니다. 0은 유리수죠. 그죠? 유리수입니다. 따라서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이 다 끝났죠. 이해되세요? 카운터 이그젬플로 A와 B, 이 경우는 숫자 두 개에 대해서 명제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A와 B를 다 결정을 해야 돼요. 카운터 이그젬플로 A와 B를 각각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로 정해 놓으면 이 두 개가 합해서 유리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명제가 틀렸다, false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제를 보시면 A제곱, B제곱, 그러니까 for all A, B in Z, 정수집합, 다시 한번 뭐 앞에도 다 얘기를 했지만 정수집합 A, B에 대해서 정수집합에 대해서 두 원소 A, B를 아무거나 골랐을 때 for all A, B in Z, for all integer A and B, A square is A square equal to B square, A 제곱과 B 제곱이 같으면 then A equal B이다. A는 B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참이 되는, 이게 뒤에 게 거짓이 되려면 이 전체 이 조건 명제잖아요. 이게 조건 명제 형태가 P 된 Q잖아요. P 된 Q가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P 된 Q가 거짓이 되려면 이 P 된 Q를 다르게 쓰면은 not P or Q가 되잖아요. 그죠? not P or Q가 되니까 이걸 두 번 집어넣으면 P and
not Q가 됩니다. 이거 뭐 의미로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죠. P then Q에서 언제 false가 돼요? P then Q가 전제는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결론이 안 이루어진 경우, true then false인 경우만 false가 되죠. 그래서 true then false 요 경우만 false가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요 뒤에 a제곱 b제곱 a제곱과 b제곱이 같다, 그리고 a와 b가 같다라는 걸 각각 p와 q라고 했을 때 앞에 거는 만족하는데 뒤에 거는 만족하지 않는 이런 카운터 이그젬플을 하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인 경우 벌써 이해가 되죠? 그러면 제곱은 서로 같아요. 1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의 제곱이 같습니다. 따라서 p는 참이 됐죠.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 두 번째 케이스 오른쪽 q를 보시면 a와 b는 서로 다르죠. 1과 마이너스 1이니까 서로 같지가 않죠. 따라서 p then not q가 됩니다. 따라서 요 p then q에다가 false를 not을 취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요 세 케이스 모두 existence 증명과 마찬가지로, 존재 증명과 마찬가지로 발레 증명 역시 주어진 명제를 거짓이 되게 하는 딱 하나의 케이스만 찾으면 돼요. 존재 증명과 다른 점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존재 증명에서는 그 명제를 참이 되게 하는 하나의 케이스를 찾는 거고, 카운터 이그젬플 발레 증명은 얘를 거짓이 되게 하는 하나의 케이스를 찾는 것. 오직 그 차이만 존재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 앞으로 이제 또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원 케이스 증명은 우리가 다루는 요 앞으로 증명법들 중에 가장 쉬운 그런 경우에 속하니까, 뭐 그럼 계속 쉬운 방법 쓰면 안 돼요. 쉬운 걸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쉬운 걸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려운 걸 요구하는 경우에는 좀 다르게 해야 되니까, 일단 쉬운 방법부터 여러분들이 제가 예제도 많이 만들어 놨으니 보시고 충분히 이해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증명 파트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 예전 경험에 따르면, 물론 예전 커리큘럼은 지금이랑 좀 순서도 다르고 사이에 뭐 다른 것들도 좀 들어가고 뭐 이것들이 왔다 갔다도 좀 했는데, 지금 다루는 내용들이 그 전에 제가 가르쳤던 그 진도 나갔던 파트랑, 어쨌거나 요 다양한 케이스의 증명을 다루는 그 시점부터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한다는 걸 느꼈어요. 당연히 이건 이거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왜 옳은가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단계 서술해 나가야 되는 증명은 훨씬 어렵습니다. 어렵죠. 더군다나 그것을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제가 케이스를 최대한 잘게 나누고 그 케이스별로 예제를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하는 이유는 각 경우마다, 각 그 증명 기법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원칙들이 있고, 그 원칙들이 요 경우는 요런 문제는 요런 걸 사용하면 잘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만 하면 아주 막 엄청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예제를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래 좀 그렇게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예제를 풀어보시다가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또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